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거래자 실명제 추진 등 손쉬운 규제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 노총 노조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안에 합의한 가운데 제3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반발해 파리바게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 값이 작년 말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강북구의 평균 아파트 값은 4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한 세탁기 공장의 조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관세 부담이 없어 가격 경쟁력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대책과 관련해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명제 추진 등 손쉬운 규제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난 주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안을 두고 법무부와 관계부처가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와대 청원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는 접어두고 거래자 실명 확인과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먼저 실행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중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검경금융당국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실명제를 시행하며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실명제가 이달 내 시행되면 은행은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습니다. 입금자가 거래소 가상계좌와 동일은행,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용할 때에만 입금 주문이 체결됩니다. 한편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왔다며 암호화폐 대응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가 지난 11일 봉합됐지만 제3노조가 자회사 안에 반발하고 나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제빵기사의 처우를 올리는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파리바게뜨와 양대 노총이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과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노조는 직고용에서 한 발 물러서고 본사는 임금과 복지 수준을 올리는 것을 제시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과태료부가 하루 직전 합의점을 찾았지만 파리바게뜨 제3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협력업체 파견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에 대해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대안으로 파리바게뜨는 당초 본사, 협력회사, 가맹점주 등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수천 명의 제빵기사들이 해피파트너즈와 계약을 맺었고 이 중 800여 명이 제3노조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이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사 노조가 이번 자회사 고용 합의안에 대해 본사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데다가 임금과 복지 수준까지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노조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력 다툼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파리바게뜨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안에서 배제된 협력업체 인사들이 제3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내일 제3노조를 만나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사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도출한 결론인 만큼 자회사안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합의안에서 배제된 협력업체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의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강 이남 지역인 강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 값이 작년 말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강북 14개구의 평균 아파트 값은 4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집중 규제에 나섰지만 희소성이 오히려 부각되며 집값만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 값은 8억 669만 원. 양지영 RNC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평균 아파트 값이 8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남 11개구 평균 아파트 값은 지난 2015년 7월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었고 2016년 10월 7억 원을 넘은 데 이어 작년 말 8억 원을 넘었습니다. 평균 아파트 값이 1억 원 오르는 기간은 15개월에서 14개월로 빨라졌습니다. 반면 작년 말 강북 11개구의 평균 아파트 값은 4억 9,090만 원으로 이 기간 강남과 3억 원가량 격차를 벌렸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격차는 매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말 강남 강북의 평균 아파트값 차이는 1억 8,880만 원이었지만 4년 만에 3억 1,579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업계에선 강남을 타깃으로 규제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 결국 강남 희소성만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한 단지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가격이 껑충 뛰어서 아무래도 이제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고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의 매물은 늘겠지만 강남 매물은 쏟아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강남 아파트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서 도입을 서두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한 세탁기 공장에 조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의 경우 미국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과 상관없이 미국 현지에서 관세 부과 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위치한 삼성전자 가전공장.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 최대 가전시장인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가전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불과 6개월 만인 지난 12일 삼성전자는 제품 출하식 행사를 열고 공장 가동을 알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생산 공장에 가동을 시작한 것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 오는 2020년까지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100만 대의 세탁기를 생산하고 미국 시장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빠른 시간에 공장 가동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이미 3년여 전부터 공장 설립을 검토한 데 이어 미국의 한 회사가 조만간 폐쇄할 발전기 조립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LG전자 역시 미국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2월 미국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해 2019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올해 4분기에 조기 가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LG전자는 5년 전부터 미국 공장 건설을 준비해왔다며 다만 예상치 못했던 세이프가드 때문에 가동 시기를 내년 2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LG전자뿐 아니라 부품 회사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공장 부지를 찾다 보니 조금 늦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생산 세탁기에 대한 최고 50%의 관세 부과안을 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제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현지 생산 체제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작년 미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현대차가 SUV 라인업을 보강해 침체된 미국 시장 공략에 활로를 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소형 SUV 코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8종의 SUV를 쏟아낼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SUV를 앞세워 미국 시장 회복에 나섭니다. 2020년까지 SUV 8개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차종은 올해 소형 SUV 코나를 시작으로 수소전기차 넥소, 중형의 LX2 등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68만 5,555대를 팔았습니다. 2016년보다 11.5%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시장은 SUV 시장이 워낙 높고 세계적으로 추세가 SUV가 대세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SUV의 종류가 워낙 적다는 거죠. SUV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공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 자동차 수요의 65%가 픽업을 포함한 SUV인데 반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SUV 차종은 투싼과 산타페 단 2가지뿐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 트럭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소형 픽업 트럭 개발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제네시스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독립하고 미국 법인의 재고를 제로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판매 목표는 71만 6천 대로 잡았습니다. SUV를 비롯한 전략 차종의 대거 투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재고 제로를 통해 외형과 내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쇄신과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당국이 일관하고 있는 정책 기조인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앞으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채용 비리와 지나치게 높은 보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담보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등을 금융권 적폐로 규정하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당국부터 철저하게 변화하겠다며 전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금융위원회 해체의 목소리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더 강력했습니다.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생산적, 포용적 금융을 내세운 정부의 추진 과제들을 두고 지나친 관치라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형식적인 연임 절차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업계는 민간 회사 인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민영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인데 업계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 가격을 정부가 정하려 한다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적폐 청산을 위해 소극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해 들어 800선을 돌파한 코스닥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보름 만에 900선에 육박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수가 적고 셀트리온 삼형제로의 주가 쏠림 현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코스닥 시장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코스닥이 900선 문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증권사의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담아 발간한 보고서의 대상이 된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239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1213개 코스닥 상장사의 2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대조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경우 전체의 40%가 넘는 상장사에 대해 투자 의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영업 실적을 예상해 시장 기대치가 형성된 코스닥 기업의 수도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0곳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보고서의 수가 나오지 않는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애널리스트 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권사의 금융투자 분석 수는 현재 1,055명 규모입니다. 이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수치인데요. 최근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이 위탁매매에서 기업금융으로 변화하면서 리서치 센터에 대한 투자가 줄고 애널리스트 수도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격증이 있다고 누구나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는 50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널리스트 1명당 10에서 15곳의 상장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기업까지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고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주로 코스피 기업에 있다는 점도 코스닥 기업 보고서가 적은 이유가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서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신용평가기관과 중기특화증권사가 1,200개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거래소와 예탁원에서 부담하기로 했지만 업계는 증권사 인력이 충원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보고서가 나온다 해도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이른바 셀트리온 삼형제로 주가가 쏠리는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이 셀트리온 삼형제로의 주가 쏠림 현상 때문에 지금의 코스닥 호황에는 내실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총 시가총액은 65조 원가량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의 21%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의 급등 사이드카가 발동한 지난 12일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전체의 약 29%에 불과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약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종목의 70% 이상이 주가가 떨어졌거나 제자리였다는 겁니다. 반면 최근 한 달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는 74.85% 올랐고 셀트리온은 66.59%, 셀트리온 제약도 44.35%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쏠림 현상으로 인한 주가 양극화가 증시 건전성을 위협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3천억 원 규모의 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여기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 50% 종목과 3년간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기관 비중이 낮은 종목과 기술 특례 상장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도 스케일업 펀드의 투자 대상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하위 50% 종목의 시총 총계는 33조 원 수준으로 오늘 기준 약 42조 9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셀트리온 한 종목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펀드 조성 취지와 규모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시총 하위 종목 633개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695억 원으로 전체의 6.45%에 불과합니다. 하위 633개사의 40%는 지난해 3분기 영업 손실을 보였고 기술특례 상장 기업도 12곳뿐이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최근 호황을 띠고 있는 코스닥 시장 성장 과제와 관련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연기 권고에도 오늘 오전 예정된 후보자 인터뷰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앞서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마칠 예정인 상황에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선출 일정 연기를 요청받았습니다. 최고 경영자 리스크 관련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하나금융 회추위는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오늘 일정을 밀어붙였습니다. 하나금융 회추위는 새 4명으로 후보군을 좁힌 후 심층 면접을 거쳐 오는 22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월부터 2, 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2, 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4인실 이상 병실 입원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4인 이상 병실이 없을 경우 2, 3인실의 비싼 입원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이 부담이 낮아지는 겁니다. 복지부는 2, 3인 병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할 경우 이들 상급 병실 보험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 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현재 의료단체와 협의 중입니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H수협은행이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중견은행 1등 은행이라는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동빈 은행장은 선포식에서 자율경영 기반 구축과 소매금융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및 내실 경영, 수익 창출 기반 확대, 강한 기업 문화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를 공유하고 특히 리테일 금융 기반 확대에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SH수협은행은 2018년 경영 목표를 경쟁력 있는 강한 은행으로 정하고 이 같은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뛰자를 슬로건으로 공표했습니다. 이 행장은 2018년 경영 전략을 직접 프레젠테이션한 뒤 영업점장 전원에게 구두를 선물하며 중견은행 1등 은행이라는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이 17일 개최됩니다. 지난 9일 고위급 회담 이후 15일에 실무회담을 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17일 회담을 열자며 수정 제의를 해왔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북측은 이 회의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앱 분석업체 YG앱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앱 사용자 수는 최근 10주 만에 14배로 증가해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우리 법무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외 거래소를 쓰려는 국내 사용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89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전날 대비 2.13% 오른 891.61로 장을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도 추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날은 포근해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정도로 공기가 탁했는데요. 내일도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는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내리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이 한때 나쁨 단계로 완화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중북부 지방은 계속해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비는 아침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밤에, 충청 이남 지방은 모레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30mm, 많은 곳 50mm 이상으로 예상되고요. 충청과 남부에 5에서 20mm, 중북부 지방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으로 내려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중북부지방은 저녁에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려져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지만 큰 추위는 아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